네, 여러분,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 들려고 옷도 갈아입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핀란드에 교환학생을 나온 지 3달 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달 동안 핀란드에서 살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또 교환학생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와서 해야 되는 서류 정리들을 어떻게 했는지, 또 학생들 간의 문화는 어떤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영상을 한번 찍고, 여름쯤에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찍던가 해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하고 나서 한 번 더 찍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핀란드에 교환학생을 나올 때 3개월 이상 핀란드에서 머물게 되면 거주 허가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요. 거주 허가증이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요.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생긴 카드를 주거든요. 이제 그 카드가 여기서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돌아다니실 때 여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주 허가증을 항상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거주 허가증에는 PIC 넘버라는 게 있어요. 이 PIC 넘버는 Personal Identity Code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이제 우리에게 주는 번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핀란드 인구정보 시스템에 그 정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면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목적으로 핀란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넘버가 있어야 은행에 가서 계좌도 열 수 있고요. 뭐 병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때 필요하고 핀란드 학교에서도 PIC 넘버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정보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거주허가증을 발급을 먼저 대사관에 가서 오기 전에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주허가증 만드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이제 시기상 문제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바로 거주허가증 준비를 해서 발급을 하셔서 나오면 될 겁니다. 유럽 친구들은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와서 PIC를 받는 작업을 다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미 PIC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아도 되고요. 가끔 가다가 그 PIC 넘버를 거주허가증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와서 다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거주허가증을 민증처럼 주니까 그냥 지갑에 카드처럼 꽂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여권 분실 위험도 없고 그걸로 내 신분도 다 증명이 되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은행. 제가 근데 사실 은행 계좌를 여는 거 같은 경우는 한 학기 교환학생분들은 엄청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은행 계좌를 여는데 한 달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어, 한 학기 교환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을 보내지 않고 계시게 되면은 3-4달 있다가 가실 건데 와서 한 2-3주 적응하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은 한두 달 쓰고 다시 은행 계좌를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만드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데 1년 정도 나오게 된다라던가 하시는 분들은 만드는 게 훨씬 편하고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외국 친구들끼리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유럽연합 애들은 근데 자기네들끼리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 수수료가 무료예요. 근데 우리는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 카카오뱅크로 보내면은 최소 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해서 이제 돈을 누군가한테 보내줘야 할 때 항상 5,000원의 수수료가 붙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해버리면 애들은 나한테 돈을 보내줄 때 항상 수수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문제가 있고 기숙사 반값을 낼 때도 수수료가 붙죠. 그리고 한국 계좌를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환율에 따라서 결제 가격이 달라지고 할 때마다 카드에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 핀란드에서 카드를 긁으시면 항상 수기로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에는 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도 뭐 독일 친구들은 독일 카드로 긁으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인 카드는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가 거주어가증 만들 때 쓰는 사인 있잖아요. 그 사인을 항상 해야 돼요. 1,000원짜리를 사도 카드로 산다? 그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도심도 아니고 굉장히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카드만 사용을 하고요. 학교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금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고 유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마트에 가서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카드로 긁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고요. 중고시장에서도 다 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항상 사인을 해야 된다 보면은 그런 자동 무인 계산기는 이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항상 계산을 하고 나서 사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계좌 개설을 하고 굉장히 편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그런 핀란드 계좌 오픈 이런 걸 정보를 찾아봤을 때 OP라는 은행에서는 교환학생에게는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바로 그냥 노르데아 뱅크에 가서 계좌를 개설을 했고요. 노르데아가 가장 큰 은행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노르데아 뱅크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처음에 가셔서 은행 계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잡아요. 일주일, 그리고 제 여권이랑 거주과장 둘 다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걸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1, 2주 후에 전화를 준대요. 전화가 와요. 일주일 반 후에 왔거든요. 저는. 전화가 오면은 너의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뭐,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와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알겠어. 그러면은, 다시 이제 시간이 될 때 은행에 와서 사인을 해. 이래요. 그러면은 또 은행에 가요. 근데 은행이 집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어요. 또 은행에 가. 그래서 사인을 해요. 그러면은 바로 계좌를 주고 카드를 주냐? 그게 아니에요. 우편을 보내주겠대요. 집에. 2, 3주 후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후부터 시작해서 우편이 오기 시작했고요. 노르데아 뱅크 같은 경우는 우편물 4개를 받아야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편물 4개가 다 따로 오고요. 한 가지 우편인 경우에는 저는 다른 우편들보다 일주일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 우편들이 거의 도착하는데 2주가 넘게 걸렸고요. 또 일주일을 기다렸으니까 한 달 반 가까이가 은행 계좌를 여는데 소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인터넷 뱅킹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여기선 사람들이 급하지가 않아요.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1년 동안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정말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전화 주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2, 3주가 걸린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돈을 그래서 카카오뱅크로 한 번에 보내고요. 유로가 쌀 때 보내서 바꿔놓고 계속 긁어서 쓰는 중입니다. 다음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핀란드에서 저는 학교에서 처음에 줄 때 텔리아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줬어요. 여기는 텔리아, 엘리사, DNA라는 3가지 통신사가 있고요. DNA가 가장 비싸고 엘리사가 가장 싸고 텔리아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 칩도 받았겠다. 그러면은 그 칩을 꽂으면은 유심을 꽂으면은 내 전화번호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 전화번호를 여기저기 은행 만들 때도 쓰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이 전화번호를 계속 써야겠다 해서 텔리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는 선결제하는 유심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매달 그냥 선 결제해서 쓰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근데 전화랑 문자를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카톡 같은 앱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왓츠앱이라는 어플인데 이 전화가 무료 통화가 가능해요. 영상 통화도 되고. 그래서 교환학생 친구들끼리 전화를 할 때는 대부분 왓츠앱으로만 전화를 하고요. 왜냐하면 같은 유럽 나라라도 다른 유럽 전화 통신사를 사용을 하면은 요금이 나오더라고요. 좀 세게 나와요. 핀란드 전화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왓츠앱으로 무료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택배사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우리가 받는 정도?
그리고 가끔 우리가 뭐 문의사항이 이제 전화를 하는 정도만 쓰기 때문에 전화 문자 되는 요금제 쓰지 마시고요. 그게 더 비싸요. 그리고 마시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고 이제 탑업이라는 형태로 몇 유로로 결제를 하면은 그거는 전화, 문자, 데이터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탑업을 10유로 정도만 해서 전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탑업은 또 이용 기간도 길기 때문에 10유로 정도 해놓으시면 한 학기 동안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경우는 텔리아 기준으로 23,000원 정도예요, 한 달에.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이면 사실 구글 맵을 많이 쓰잖아요. 길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는 표지판이 다 핀란드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길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랑 버스 노선도 이런 거 볼 때랑 뭐 밖에서 왓츠앱으로 친구들이랑 채팅할 때 뭐 저는 유튜브로 음악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뭐 인터넷 서핑 같은 거 데이터 굉장히 잘 돼요. 밖에서도. 4G로 잘 되기 때문에 23,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통신사는 본인의 취향이나 그 학교에서 처음에 무료로 테스트해보라고 통신사 유심을 주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유심을 계속 쓰겠다 하면은 그 통신사로 결제를 계속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핀란드의 물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식재료, 기본적인 groceries,는 훨씬 쌉니다. 한국보다. 싸거나 비슷하거나. 근데 만들어진 물건들은 훨씬 비싸요. 뭔가 만들어져 있는 물건 있죠. 뭐 상자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국보다 비쌉니다. 엽서, 편지지, 생일 카드가 하나에 6,000원씩 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모든 건 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스 카드를 어제 충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버스 기사분한테 직접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버스를 탈 때. 근데 버스 기사분한테 충전했더니 서비스료를 4유로를 받았어요. 4유로면 6,000원이거든요. 기사님이 제가 충전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서비스비를 6,000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서비스 센터에 가서 탑업을 하거나 하면은 더 그 서비스료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버스 기사분한테 직접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가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사실 브랜드 가격이라서 한국보다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싼 브랜드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물건들은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인지 중고 매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고 매장에 가시면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을 구하실 수 있는데 상태가 좋은 것들이 꽤 많아서 이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커튼도 중고 매장에서 사온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정리함이나 청소기나 이런 것도 다 중고 매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외식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서브웨이 가장 기본 음식이 8,0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커피 가장 기본 라떼가 다 6,500원이 넘어요. 근데 맛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커피도 집에서 만들어 마시고요. 밖에서 사 먹는 건 아주 가끔씩만. 왜냐면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물가를 감당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시킨다 하면은 15,000원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 파는데도 저희 기숙사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배달하고 싶다. 맥도날드 배달료가 6,000원이 넘어요. 햄버거가 6,000원일 텐데 배달료가 6,000원이어서 사실 친구들끼리 많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시키지 않는 이상 배달을 시키기도 힘듭니다. 1kg 이상 넘어가면은 배달료가 다 6,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많은 학생들이 학생 식당을 이용을 하거나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학생 식당은 학생 할인을 받으면 2.7유로고요. 그러면 3,500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20몇 년 동안 한국 음식을 먹다가 자라서
매끼 빵과 샐러드를 먹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또 빵, 면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요리를 많이 해먹는 편이었는데 학기가 시작하고는 너무 바쁘니까 저도 감당이 안 돼서 학생 식당에서 한 끼 먹고 한 끼는 요리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디에서 구하나요? 헬싱키 지역이나 큰 도시로 가시는 분들은 한국 한식을 파는 곳이 많을 수도 있고 아시아 마켓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제가 지금 있는 라플란드 로바니에미 지역보다는. 네, 오홀로 지역만 돼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한 제품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인터넷 쇼핑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식을 항상 독일에서 배달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K몰이랑 한동몰이라는 매장 두 군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곳들에 있는 한식의 물가는 한국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배달비 2만 원 정도 붙습니다. 한번 배달 시킬 때마다. 근데 이제 딱 일주일 정도면 오고 집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그 택배사는. 여기 택배는 굉장히 그 집 앞에 오지 않는 택배들이 더 많아요. 근처 마트에 그냥 택배를 맡겨놓고 가는 택배들이 훨씬 많은데 좀 비싼 택배사기 때문에 바로 집 앞까지 갖다 줘서 무거운 음식도 바로 받아볼 수 있고요. 한국에서 찾는 웬만한 음식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냥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문을 해서 한식을 시켜 먹고 있고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로바니에미는 워낙 작은 도시라서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요. 아시아인도 많이 없고요. 한국인은 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음식 구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독일에서 바로 배달을 시킬 수 있어서 그 점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코로나 검사는 저희 들어왔을 때는 거주자 퍼스널 아이덴티티 코드가 있으면 무료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측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핀란드의 팀 문화랑 신발 문화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핀란드 사람들은 집에서 항상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해요. 평소에 집에서는 신발을 신고 있는 친구들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자기 방에서는 신발을 신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신발을 벗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이 왔는데 룸메가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을 신지 말라고. 원래 핀란드 집안에서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팀 문화는 핀란드는 팀 문화가 없습니다. 뭔가 저는 팀 문화가 있으면 되게 고민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워낙 외식할 때 인건비 때문인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마 거의 뭐 팁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하시는 게 인종차별 있나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핀란드에서 핀란드인에게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약간 무의식 중에 사람들 나오는 말이나 이런 것도 핀란드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을 많이 걸고 이런 스타일들도 아니라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 될 것 같은데 핀란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마트 같은 데를 가면 항상 핀란드어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핀란드어로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의 표정에서 핀란드어를 못 알아듣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은 바로 영어로 스위치 온오프 전환을 하듯이 영어로 전환을 해서 말을 해주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환학생 친구들에게도 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핀란드어로 말을 해요. 그리고 핀란드 어르신들은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치만 뭔가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도움을 부탁하시거나 하실 때는 항상 핀란드어로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핀란드 할머니께서 그 찬장 높이 있는 설탕을 좀 꺼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신 적도 있었고, 한 번은 그 무게 재는 기계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 고장 났으니까 다른 기계를 써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는데 영어를 못 하시는데 이제 막 핀란드어로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핀란드에 살고 있으면 핀란드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핀란드어로 먼저 말을 하는 게 맞는 거다. 맞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영어로 전환을 해서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핀란드의 친구랑 팀플을 하게 됐을 때도 그 친구가 먼저 우리 핀란드어로 대화해 아니면 영어로 대화해 라고 먼저 물어봐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히려 그냥 외국인처럼 보인다고 영어로 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트에 가서는 지금은 거의 다 핀란드어로 대화를 합니다. 왜냐면 마트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말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플라스틱 가방 드릴까요? 밖에 없습니다. 그 플라스틱 가방 드릴까요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물건 같은 거 찾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점원 불러서 바로 영어로 물어보시면 영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젊은 핀란드인들은 영어 굉장히 잘하고요. 뭔가 물건 영어 이름 모르겠다 하면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바로 찾아주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한 나라인 것 같아요. 유럽 지역에서 거의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어른들 중에서는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기본적인 대화는 하시거든요. 진짜 기본적인 언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통역을 해줄 사람을 불러올 테니까 기다려줄래? 라는 식으로 항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편이라서 그 점에서 저는 항상 그래도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핀란드 대학은 어떻게 수업을 하나요? 이런 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2달까지 겪었던 수업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Art and Design Faculty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들은 실습이 많은 수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약간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핀란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핀란드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교수님들과 약간 친구 같은 관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이랑 실제로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하고요. 교수님들한테도 그냥 평소에 친구랑 말하듯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 딱히 높임말을 쓴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그냥 교수님까지 다 같이 그냥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토론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예술대학은 수업 정원이 막 1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그렇고, 법이나 교육학 전공한 친구들은 3, 40명 이렇게 수업을 해서 한국처럼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본인이 어떤 학문을 공부하시던 간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수님이 모든 걸 수업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이걸 배워라라고 하지 않아요. 너가 어떤 걸 배우고 싶니? 너가 어떤 걸 알고 싶니? 그럼 스스로 탐구를 해보겠니? 근데 뭔가 막히는 게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줄게. 아니면 나는 물질적인 도움이나 너가 뭔가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때 피드백을 조금 해주고 너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게. 가 기본적인 교수님들의 태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본만 수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학생의 자율에 맞게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개인별로 본인들이 포커스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과제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도 객관식 시험 한 개도 없어요, 저는. 그냥 사실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시험 봐요? 라고 하면은 시험을 왜 봐? 약간 요런 반응이 올 것 같은 느낌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들 뭐 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시험보다는 그냥 에세이 제출하고 그 에세이 제출한 걸로 과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수업을 가르치는 방식도 제가 핀란드어 수업을 들을 때도 그랬지만 교수님이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활용하고 응용하는 거는 학생들끼리 토의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결국에는 모든 수업이 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본인들의 생각이나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꼭 좋다고만은 말하기가 힘든 게 사실 우리는 그런 교육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뭐 너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 뭔가 자료도 정보도 다 내가 스스로 찾고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프로그래밍도 너가 스스로 공부해야 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교수님이 그러면 알려주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잠깐씩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할 때도 많고 약간 이런 부분들은 힘든 부분이라서 좀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신 분들이어야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게 잘못된 길로 흘러 들어가도 딱히 제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항상 좋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되게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 실력이 스스로 뭔가를 하니까 그냥 주입해서 받아듣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탐구하고 알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본인 스타일이 약간 누가 안 끌어주고 안 알려주면은 나는 잘 안 한다, 공부를 안 한다 이런 분들이면은 약간 공부를 소홀하게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니면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본인의 성향을 잘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교환학생이면 뭐 유학을 가는 게 아니니까 한 학기나 1년 정도는 이런 경험과 이런 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교환학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새로운 걸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시각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좀 이런 거를 체험을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방식이 정말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고 느껴요. 완전 그냥 대학 문화나 이런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진짜 좀 다른 교육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환학생으로 고려해볼 만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기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가 2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1, 2학기고요. 봄 학기 같은 경우는 3, 4학기예요. 이제 3월 중순쯤이 되면 3학기가 끝나고 이제 그때 3월 말부터 해서 5월까지 4학기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가을 학기도 똑같이 1, 2학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이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7일인가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스키 방학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휴식을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학 중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 다시 수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기를 기점으로 학기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시간표가 겹칠 수도 있어요. 다른 수업이랑. 그래도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표가 한국은 뭐 매주 월요일마다 어떤 수업이 있다 이러면 한 학기 내내 매주 월요일마다 그 수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업이 월, 화, 수, 목, 금 있고 일주일 만에 종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업 스케줄이 매주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업이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솔직히 좀 버거울 때도 있거든요. 어제도 수업이 9시부터 5시까지 있었는데 오늘도 수업이 9시부터 5시까지 있고 이게 일주일 내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치만 또 좋은 거는 한 번에 몰아서 공부를 하니까 뭔가 효율이 오른다고 해야 되나? 꾸준히 계속하게 되니까 요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가도 저는 뭐 스케줄을 좀 관리하거나 학기 중에 뭔가 할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한국의 그 학기 제도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빈 시간에 여행도 갈 수 있고 시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능률이 올라서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제가 가장 느끼는 큰 수업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2달 동안 핀란드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핀란드 대학교에 다니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점점 핀란드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해서 이제 좀 편해진 단계라서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도 더 재밌고 다양한 영상으로 도래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